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사라 윌리엄스입니다. 2025년 1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 15분 강의실 문을 열며 150명의 학생들과 마주했어요. 정확히 6개월 전부터 준비한 이 강의에서 말하고 싶었던 건 단 하나였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예상보다 훨씬 성공적이라는 것이었죠. 책상 위에 올려둔 차트 3장과 러스트벨트 현장 사진 12매가 그 증거였어요. 강의실 앞쪽 스크린에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제철소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선명했어요. 6개월 전만 해도 녹슨 철골 구조물들만 남아있던 그곳이었습니다. 2025년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눈에 띄는 성과를 냈습니다. 목소리에 확신을 실었어요. 첫 줄에 앉은 마티아스가 펜을 든 채로 고개를 끄덕였고 뒤쪽에서는 에단이 노트북을 열며 집중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좋았어요. 학생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두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러스트벨트 지역의 고용률 상승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2024년 11월 대선 직후부터 시작된 가파른 상승 곡선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제철, 알루미늄, 자동차 부품 산업에서의 회복세가 두드러졌어요. 6개월간 이 지역 제조업 일자리가 23만 개 늘어났습니다. 이는 오바마 2기 8년 동안의 증가분과 맞먹는 수치예요. 사토 아야카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일본에서 온 이 학생은 늘 날카로운 질문으로 저를 곤란하게 만들곤 했어요.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교수님, 유럽 농산물과 러시아 제재 효과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정확히 제가 기대했던 질문이었어요. 세 번째 슬라이드를 켜며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프랑스 치즈와 독일 맥주 수입 통계가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빨간색 하락 곡선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치즈 40%, 독일 맥주 35% 관세를 먹였더니 중서부 농민들의 지지율이 폭등했습니다. 교실 한쪽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위스콘신 출신 학생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실제로 체감되는 변화였거든요. 로컬 치즈 공장들이 다시 가동을 시작했고 수제 맥주 양조장들이 문을 열기 시작했으니까요. 네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아이오와와 일리노이 주의 농가 소득 변화 그래프였어요. 2024년 12월부터 시작된 상승세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었습니다. 특히 옥수수와 대두 농가들의 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18% 늘어난 게 인상적이었어요. 마티아스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손을 들었습니다. 독일 출신인 그는 항상 유럽 관점에서 반박하곤 했죠. 하지만 독일 맥주업계의 피해는 어떻게 보시나요? 물론 독일 맥주 수출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지역 양조장들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어요. 다섯 번째 슬라이드가 이를 증명했습니다. 미국 내 소규모 양조장 개수가 작년 대비 312개 늘어났다는 통계였어요. 특히 미네소타와 위스콘신에서의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갑자기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여섯 번째 슬라이드를 준비하다가 손을 멈췄어요. 지금부터가 진짜 이야기의 시작이었거든요. 6개월간 감춰왔던 그리고 백악관에서 극비로 부탁했던 그 내용 말입니다. 잠깐만요. 여러분에게 공개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봉인된 파일을 꺼냈어요. 빨간 글씨로 컨피덴셜이라고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바로 기밀 문서였죠. 지난 6개월간 이 파일을 열어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늘 드디어 그 내용을 학생들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 8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백악관에서 저에게 7번의 자문 요청이 있었어요. 파일을 펼치며 첫 페이지를 확인했습니다. 날짜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8월 15일, 9월 3일, 9월 27일, 10월 18일, 11월 12일, 12월 8일, 그리고 1월 4일. 정확히 7번이었습니다. 교실 분위기가 숙연해졌어요. 에단이 숨소리를 죽이고 있었고 사토 아야카는 펜을 멈춘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티아스마저 고개를 앞으로 빼고 집중하고 있었어요. 총 7번의 회의에서 질문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한 장씩 넘기며 각 회의록을 확인했어요.
매번 똑같은 질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른 주제, 다른 참석자, 다른 배경 상황이었지만 핵심 질문만큼은 한치도 변하지 않았어요. 관세 정책 실행 시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국가는 어디인가? 이 질문을 읽어주자 교실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심지어 에어컨 소리까지 또렷하게 들릴 정도였어요. 교실 뒤쪽에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텍사스 출신 학생 제이크였어요. 그는 항상 상식적인 관점에서 질문을 던지곤 했습니다. 교수님, 그건 당연히 중국 아닌가요? 무역 규모로 보나 경제력으로 보나?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이크의 말이 상식적으로 맞았거든요. 저 역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의 반복된 질문에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었어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답했습니다. 중국이라고요. 7번째 회의록을 펼쳤어요. 제 답변이 적혀 있는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매번 똑같았어요. 중국, 중국, 중국. 그런데 8번째 줄부터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백악관 참모진이 계속 고개를 젓더군요. 마티아스가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독일 학생답게 논리적 사고를 하려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유럽연합인가요? 아니면 일본? 사토 아야카가 자신이 언급된 걸 알고는 살짝 웃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답은 훨씬 의외였어요. 마지막 회의록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월 4일 회의에서 나온 최종 결론이 적혀 있었어요. 그 답을 보는 순간 지난 6개월간 제가 느꼈던 충격을 학생들도 똑같이 경험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은 작은 나라 아닙니까? 에단이 반사적으로 질문했어요. 교실 곳곳에서 동조하는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그렇죠. 인구도 5천만 명밖에, 면적도 별로. 이런 반응들이 바로 제가 보여주고 싶었던 착시 효과였습니다. 회의록 마지막 페이지를 들어 올렸어요.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친 단 하나의 단어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그 두 글자를 또렷하게 발음하는 순간 교실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에단의 눈이 커졌고 마티아스는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어요. 사토 아야카조차 펜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새로운 파일을 꺼냈어요. 이번에는 파란색 표지에 세미컨덕터 디펜던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반도체 의존도를 분석한 보고서였어요. 지난 3개월간 CIA와 국무부가 공동으로 작성한 자료였습니다. 여러분 손에 든 스마트폰 메모리도 바로 한국산입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차트가 나타났어요.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었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합쳐서 74.3%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압도적인 수치였습니다. 제이크가 자신의 아이폰을 내려다보더군요. 그리고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아마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사실이었을 겁니다. 데이터 센터는 어떨까요? 다음 슬라이드를 켰어요.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사용되는 메모리 반도체 공급업체 현황이었습니다. 여기서도 한국 기업들이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교실 한복판에 앉은 인도 출신 학생 프리아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전기차 배터리는요? 바로 제가 기다렸던 질문이었어요. 스크린에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나타났습니다. 합계 62.1%였어요. 테슬라 배터리도 한국산, BMW 배터리도 한국산, 현대차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에단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상식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이제 진짜 충격적인 부분을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책상 위에서 빨간색 파일을 집어들었어요. 표지에는 시나리오 어널리시스 코리어 테리프 임팩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에 관세를 부과했을 때의 파급 효과를 분석한 문서였죠. 지난달 펜타곤에서 시뮬레이션한 결과였어요. 만약 한국에 관세를 부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스크린에 시간별 영향도 차트가 나타났습니다. 0시간, 24시간, 48시간, 72시간으로 구분된 타임라인이 무서울 정도로 정확했어요. 각 단계마다 빨간색 경고 표시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첫 24시간 내에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 확장이 중단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를 읽어주자 교실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프리아가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무언가 확인하고 있었고 마티아스는 완전히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48시간 후에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신규 데이터 센터 구축이 전면 중단되죠. 두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실리콘밸리 주요 기업들의 메모리 재고량이 그래프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대부분 2주에서 1개월분 정도였어요. 생각보다 훨씬 적은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72시간. 마지막 시나리오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저 자신도 섬뜩함을 느꼈어요. 너무나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었거든요. 서버가 멈추고 전기차 생산 라인이 선체로 굳어버립니다. 에단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제이크는 머리를 감싸 안고 있었고 사토 아야카마저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이런 반응이 정상이었어요. 저 역시 이 자료를 처음 봤을 때 똑같았으니까요. 테슬라 기가팩토리 가동률이 제로가 됩니다. GM과 포드의 전기차 부문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제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가야 했어요. 마지막 파일을 꺼내며 학생들의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번에는 녹색 표지에 코리언 리질리언스 패턴 어널리시스라고 적혀 있었어요. 한국의 위기 극복 패턴을 분석한 자료였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롭게 연구했던 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한국에겐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첫 번째 사례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2017년 사드 배치 당시의 경제 지표들이 나타났어요.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관광업과 유통업이 타격을 받았지만 6개월 후부터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한알령을 발동했을 때도 1년 만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어요. 두 번째 슬라이드였습니다. 동남아시아와 중남미 수출 증가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어요. 특히 K-팝과 드라마를 통한 문화 수출이 경제적 돌파구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마티아스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독일 학생답게 데이터에 설득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2019년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는 어땠을까요? 세 번째 사례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폴리이미드 필름. 반도체 핵심 소재 세계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였어요. 당시 한국 경제가 큰 충격을 받을 거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단 1년 만에 일본 의존을 끊고 독자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그래프가 이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어요. 2020년 말부터 해당 소재들의 국산화율이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SK머티리얼즈와 솔브레인의 약진이 두드러졌어요. 사토 아야카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일본 학생으로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었을 테니까요. 팬데믹 때는 더욱 놀라웠어요. K방역 모델을 전 세계에 수출하면서 오히려 국가 브랜드가 강화됐죠. 이제 마지막 카드를 꺼낼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분석이 향하고 있던 최종 결론 말이에요. 책상 위에서 검은색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표지에는 단순히 파이널 어세스먼트라고만 적혀 있었어요. 최종 평가서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무서운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까요? 교실의 모든 학생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에단조차 펜을 놓고 완전히 집중하고 있었어요. 지난 1시간 동안 쌓아온 긴장감이 정점에 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중국과 손을 잡는다면 스크린에 새로운 지도가 나타났어요. 중국의 히토류와 한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이 결합된 가상의 공급망이었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 선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중국의 원재료와 한국의 기술력이 만나는 순간 미국은 더 이상 기술 패권국이 아닙니다. 제이크가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텍사스 출신답게 미국의 패권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던 그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서 미국이 배제된 시뮬레이션 결과였습니다. 무시무시한 그림이었어요. 실리콘밸리가 텅 비고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공장들이 멈춰선 상상도였습니다. 한국은 미중 패권 경쟁의 진짜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파일을 덮으며 마지막 말을 내뱉었어요.
6개월간 백악관이 왜 그 질문을 7번이나 반복했는지 이제야 학생들이 완전히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교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충격 때문이 아니라 깊은 사색에 빠진 정적이었습니다. 모든 학생이 각자 나름의 결론을 내리려 애쓰고 있었거든요. 사토 아야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결국 한국의 선택이 세계 질서를 바꾼다는 말씀이신가요? 바로 제가 전하고 싶었던 핵심이었어요. 네, 정확합니다. 사토 아야카의 질문에 단호하게 답하며 교탁에 기댔어요. 마지막 1분 30초 동안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연구와 분석이 모두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어요. 크기와 실제 영향력은 전혀 다른 개념이죠. 교실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150명의 학생 모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에단의 눈에는 경외감이, 마티아스의 표정에는 깊은 사색이, 제이크의 얼굴에는 새로운 깨달음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경제의 혈관과 같은 존재예요. 작지만 없으면 안 되는 핵심 부품입니다. 스크린을 가리키며 최종 정리를 시작했어요. 반도체 74%, 배터리 62%,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미국이 진짜 두려워하는 건 중국의 물량이 아니라 한국의 선택입니다. 프리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인도 출신인 그녀 역시 큰 나라와 작은 나라의 역학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테니까요. 백악관이 7번이나 같은 질문을 한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마지막 파일들을 정리하며 시계를 확인했어요. 오후 3시 43분. 정확히 88분간의 강의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회복력과 기술력 그리고 전략적 위치가 21세기 패권 구도의 변수라는 것을요. 교실 전체가 숙연한 분위기에 휩싸였어요. 학생들이 각자의 노트를 정리하며 오늘 들은 내용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순간이 교수로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때였어요. 결국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미묘한 균형 위에 서 있다는 걸 오늘 이 학생들이 깨달았기를 바랐습니다. 오후 3시 45분 강의가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었어요. 보통이라면 책가방을 챙기며 웅성거리는 소리로 가득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에단이 천천히 손을 들었어요. 그의 눈빛에서 진지함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제가 기대했던 마지막 질문이었어요. 분석과 충격을 넘어서 이제 행동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학습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각자가 답을 찾아야 합니다. 강단에서 내려와 학생들 사이로 걸어갔어요. 마티아스 옆을 지나며 그의 노트를 살짝 봤는데 빼곡히 적힌 메모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독일 학생은 유럽의 관점에서, 일본 학생은 아시아의 시각에서, 미국 학생들은 자국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사토 아야카가 펜을 돌리며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아마 일본과 한국의 복잡한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이제 세상을 보는 여러분의 시각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교실 뒤쪽으로 걸어가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버드 캠퍼스의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햇살에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평화로운 풍경 너머에는 복잡하고 치열한 현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6개월 후, 1년 후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내리는 선택들이 모여서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프리아가 노트북을 덮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이크는 여전히 자신의 스마트폰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아마 그 안에 한국산 메모리를 떠올리고 있을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부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마침내 학생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더 진중하고 더 사려 깊은 표정들이었어요. 강의실이 서서히 비워지기 시작했지만 몇몇 학생들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마티아스가 다가와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이 자료들을 더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그의 독일식 철저함이 발휘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기밀 해제된 부분만요.
사토 아야카도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온 학생으로서 오늘 강의가 꽤 충격적이었어요. 정직한 반응이었어요. 저 역시 이런 솔직함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충격이 학습의 시작이죠.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에단이 마지막으로 다가와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의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교수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세상을 보는 제 관점이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이런 순간들이 교육자로서 가장 뿌듯한 때였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전환을 이끌어낸 것이니까요. 앞으로 뉴스를 볼 때마다 오늘 내용을 떠올리게 될 거예요. 마지막 학생이 강의실을 나간 후 저 혼자 남았어요. 칠판에 적힌 메모들과 빈 의자들을 바라보며 오늘의 강의를 되돌아봤습니다. 6개월간 준비했던 이 이야기가 드디어 세상에 나왔어요. 백악관의 비밀스러운 고민과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가진 거대한 영향력, 그리고 무엇보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회복력의 힘까지. 창밖으로 지는 해가 강의실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한 150명의 학생들이 언젠가는 각자의 자리에서 세계를 이끌어갈 리더가 될 거예요. 그때 오늘의 교훈을 기억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결국 진짜 힘은 크기가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가치에서 나온다는 것을. 강의실 정리를 마치고 나서야 비로소 깊은 숨을 내쉴 수 있었어요. 책상 위의 파일들을 차곡차곡 정리하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6개월간의 준비가 88분으로 압축되는 순간이었어요. 휴대폰에 메시지 알림이 떴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사무국에서 온 것이었어요. 간단한 내용이었지만 의미심장했습니다. 강의 잘 마치셨나요? 다음 주 화요일 브리핑 준비 부탁드립니다. 결국 오늘의 강의는 시작에 불과했던 거예요. 학생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이제 정책 결정자들에게도 전달될 차례였습니다. 가방에 마지막 파일을 넣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캠퍼스 곳곳에서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 강의 내용에 대해 토론하고 있을 거예요. 에단과 마티아스가 도서관 앞에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사토 아야카는 벤치에 앉아 노트를 다시 정리하고 있었고요. 이런 풍경을 볼 때마다 교수라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강의실 문을 잠그며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어요. 2시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공간이었던 이곳이 이제는 150명의 학생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선사한 역사적인 장소가 되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내일의 일정을 생각해봤어요. CNN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칼럼 기고를 부탁했었죠. 오늘의 강의가 파문을 일으킬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이 강의실에서 일어난 작은 변화였습니다. 150명의 미래 리더들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것. 그들이 언젠가 각자의 자리에서 내릴 선택들이 모여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것이라는 희망 말이에요. 케네디 스쿨 건물을 나서며 보스턴의 차가운 저녁 공기를 마셨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될 거예요.